요즘 대출 관련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데 그동안에 질문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잔금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금리 말고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대출이 진짜 실행되는 거냐? 잔금날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규제가 바뀌면 내 대출에도 영향이 있냐? 뭐 이런 문제들. 오늘은 실제로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시홍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인데 잔금을 할 때 부부소득 합산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은 은행 대출 심사 전까지만 하는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 혼인 상태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부부 합산 소득을 하려면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혼인 관계인 부부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대출을 신청할 때 부동산 계획과 이렇게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가계약금 입금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한 3개월 앞둔 시점에서 2, 3개월 차에 대출을 많이 알아보잖아요. 이때 은행에 접수를 할 때, 상담사한테 접수를 할 때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 그럼 혼인신고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필수 서류예요. 이 두 가지는 아무 이유 없어. 무조건 제출이다. 그래서 시계열로 봤을 때 언제 혼인신고를 하면 돼? 은행에 대출 접수하기 전에 하면 된다. 만약에 이제 일자가 촉박해. 그 전에 대출 신청을 막 해야 돼. 그런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소득이 이제 들어갔지만 나중에 추후 보완으로 혼인신고하는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혼인신고는 대전제는 대출 신청 전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지점들은 결혼식 청첩장이라든가 예식장 계약서로도 혼인으로 보고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해야 된다. 대출 접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현재 제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소득합산 주담대 일으키기 전에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담대 받고 나서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 한도가 예전에 받은 한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자금계획 방법인데 DSR이 제로로 만들어졌으니까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내가 받았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신용대출이 요새 질문이 되게 많은 이유가 최근에 요 2주 상간에 신용대출에 대해서 뭔가 계속 걸리적거리는 게 나왔죠. 총량 규제 안에도 들어오고 연봉까지가 아니라 그 이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원으로 제한한다.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한도를 1억으로 제한한다. 은행마다 제각각의 그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 신용대출이 질문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신 분들도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없앴어. 그러고 나서 주담대 받고 나서 DSR이 남으니까 신용대출을 받는데 예전만큼 나오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제가 전시 상황이라고 할게요. 평시에는 신용대출이 예전에 받은 만큼 나옵니다. 단 연봉을 초과할 수는 없지. 그러나 지금 같은 전시 상황, 은행들이 제각각 운영할 때는 내가 대출이 제로더라도 연봉까지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없고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이제 신용대출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급여통장도 알아보고 비대면 은행도 알아보는데 신용대출 한도 맥스가 얼마야? 연봉까지잖아. 그 이상 안 나와.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도 해보고 토스뱅크도 해보고 국민은행도 해봤어. 근데 딱 했는데 연봉까지 딱 나왔으면 그냥 거기서 받으면 돼요. 연봉 이상은 요새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그 전에 신용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했지만 다시 그 은행에 접수는 해볼 수 있겠죠. 그게 더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상환했던 기록도 있고 이자 잘 냈던 기록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팁을 드리면 예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은행 가서 한번 받아봐라. 거기서 연봉까지 다 나오면 그냥 받으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잔금 전에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회사 대출 나왔죠. 요새 또 화두가 사내 대출 아닙니까? 사내 대출, 그죠? 저는 언론인이라 언론인 금고라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DSR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금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면 주담대 한도에 제한이 있는 건지
DSR에 잡히지 않는 대출은 상관이 없는 건지 혹시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자, 다양한 직업군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죠. 각각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복지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집 살 때 대출들을 많이 받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사내 대출이라고 하지. 이분도 언론인 금고가 있나 봐요. 언론인 금고에서 보증보험을 서울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하면은 대출을 해주나 봐. 또 집 살 때 혹은 전세자금 대출에 보태라고. 그런데 이 보증보험을 발급을 하면은 은행에서는 보증보험 발급 기록이 있지만 DSR엔 잡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야? DSR에 잡히는 대출이 우리가 집 살 때 신용대출 주담대를 쓰는데 언론인 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있더라도 주담대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언론인 금고에서 받아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이건 누가 하냐면 대출을 집행해주는 그 언론인 금고 직원 또는 주변의 언론인 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정확히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전자회사 큰 데나 반도체 회사 큰 데도 이런 사내대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DSR에 잡혀. 그래서 언론인 금고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DSR에 안 잡힌다고 알고 있는데 까보니까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금 전에 대출을 알아보고 이걸 실행하느냐 마느냐, 잔금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면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팁은 주변에 동료, 선후배한테 물어봐라. 너 언론인 금고 받았냐? 그러면 혹시 그거 대출 받을 때 조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고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3개월 뒤입니다. 비대면 연장 안내 문자가 와서 시도했으나 전 직장에서 퇴사로 인해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퇴사했대네요. 그럼 현재 무직이겠지, 그지? 게다가 올해 초에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도 제가 받았습니다. DSR이 꽉 차고도 넘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전액 사용 중이고 연장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직원과 잘 조율해서 전액 상환 없이 일부 상환만 하고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나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자, 마이너스 통장은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연장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요. 1년. 그리고 이걸 주구장창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장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5년. 또는 10년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만기 기간 연장을 하고 있지만 은행 쪽에서는 최장 만기가 다 돼서 신규로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 기간 연장은 DSR 안 보는데 꽉 차서 신규로 기존 거 상환하고 다시 하려면 이건 신규야. 그래서 DSR 등등 모든 규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면 직장인 신분에서 이걸 받았다면은 재직 여부를 제일 먼저 점검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악재가 다 겹쳤네. 퇴사했어. 그동안에 대출이 더 늘었어. 주담대 차주가 되어 있고 게다가 DSR도 넘었어. 그렇죠? 마이너스도 전액 사용 중이고 모든 악재가 다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연장을 했더니 거기서 거절이 난 거예요. 거절. 자, 그럼 이제 난리 났지. 이분이 이제 대출 유지력을 계속 갖고 있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퇴사했으니까 아킬레스건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직장인이 그 해당 직장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 퇴사했으면 뭐예요? 연장이 안 돼요. 원래 상환이야. 그게 원칙이야. 저는 현장에서 매우 많은 대출 연장을 처리해봤잖아요. 원칙은 퇴사 시 전액 상환이에요. 일단 협의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퇴사했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비대면으로 연장 안내가 왔기 때문에 퇴사면은 당연히 연장이 안 되지. 진짜 비대면 그렇게 차단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점으로 달려가야 돼. 지점으로 달려가서 가계대출 창구 가서 신분증 가지고 가서 그 직원이랑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갖 대출의 기술, 대출의 뭐 팁, 꿀팁이 다 동원이 되죠. 내가 퇴사를 해서 전업주부 아니면은 뭐 은퇴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잠시 공백이 있어서 재취업을 할 건가 이런 게 되게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이자 뭘로 내? 아무리 인상이 좋고 관상이 좋더라도 이자는 뭘로 낼 거냐고. 그렇죠? 중요한 현장의 팁을 드립니다. 퇴사 상태더라도 왜 퇴사를 했는지 그리고 재취업의 계획은 뭐가 있고 다시 사업의 소득 혹은 급여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돼.
무작정 가서 왜 연장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블랙리스트 진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상 될 거예요. 참고 가서. 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찾아가는 거지. 이만저만해서 퇴사를 했고 지금 재취업의 기회가 있고 지금 잠깐 공백기다.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내가 재산도 들었다. 내 상황에서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은행이랑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전액 쓰고 있는 거면 직관적으로 창구 안쪽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상환하라고 하면은 상환 못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은행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꼴딱꼴딱 다 차 있는 사람한테 전액 상환하세요 이렇게 못한다고. 단 조건이 있지. 연체 없고 신용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만저만해서 뭐 10% 상환한다든가 20% 상환 요 정도로 절충을 해서 또 기한을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연명, 소위 말해서 연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때문에 내 상황 체크를 해야 돼. 내 신용점수 어떠냐, 연체 여부, 그리고 퇴사했느냐, 이전에 직장에 비해서 현재 직장이 다운그레이드냐, 뭐 업그레이드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마통이 뚫려있는 한도를 사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잔금을 목표로 집 매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제가 병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신청이나 또는 잔금일에 병가인 경우에는 대출에 지장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도 너무 공감이 되죠. 살다 보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질병이나 뭔가 다른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담대 신청할 때는 우리의 소득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소득의 인정 기준이 뭐다? 현직장이어야 돼요. 현직장. 그러면 이 사람은 병가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병가가 재직이에요? 퇴직이에요? 재직이잖아. 그러므로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상에 정상적으로 재직으로 나오면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육아휴직 들어가는 분들 1년 또는 3년까지 길게 쉬잖아요. 이분들이 재직입니까? 퇴직입니까? 재직엔 휴직이잖아. 그래서 재직증명서상에 재직한 걸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육아휴직자라고 또는 병가휴가라고 또는 임병휴가 등등 대출의 불이익을 받는 거는 원칙상 어긋난다. 왜냐면 현재의 직장, 건보료 자격들 실상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미래 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병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퇴사가 아니다. 당당하게 재직증명서 제출하고 현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인정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잔금 2달 전에 은행에 대출 신청하고 1, 2주 전에 자설을 하면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금리는 대출이 실행될 때 정해지는데 정부의 규제들은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면 주담대 30년 만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축소한다고 하면은 대출 신청한 건부터 적용이 되고 저는 이미 그 전에 신청을 했다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자, 이건 되게 복잡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3개월의 텀을 두고 대출을 준비하고 잔금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이 3개월 안에 대출 규제가 빵 터질 수 있지. 지난 우리 6월, 9월, 10월, 1월달 이렇게 지난 1년 반 봐도 4차례에 걸쳐서 대출에 대해서 큰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6월인데 내가 9월 잔금인데 7월 세제개편 때 새로운 대출령이 빵 터져서 지금의 642가 아니라 420로 바뀌어. 그럼 6억 받을 때 사람이 4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정권에서도 이런 시계를 놓고 봤을 때 대출 신청 시점에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건 대전제야. 내가 대출 신청해놓고 뭔가 대출 규제가 더 압박이 됐어. 주담대 나는 2억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나와. 그러나 규제가 적용될 때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나오기 전에 신청한 사람은 살려준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전장치의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대출 규제가 나온다 이런 찌라시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돌잖아. 그럼 당장 뭐부터 해라? 대출 신청부터 해라. 이런 얘기가 예로부터 계속 구전처럼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지. 지금처럼 대출이 쪼여질 때는 이렇게 길을 잘 들이고 있다가 우리 채널을 보면서 대출 규제가 나온다 했을 때 불안하면 먼저 냈다 달려가야 돼. 근데 반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스탠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은행이 안에서 완화해주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다시 접수해요. 완화된 규제로 적용되도록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을 처음 받아보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야. 이렇게 3, 4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규제가 새로 나와서 내 대출이 자사해놨는데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을 어디서 해소해라? 우리 채널에서 저하고 해소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대출 비상 상황 전시인데 은행 두 곳으로부터 대출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보수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주의 신용도나 직장은 문제가 없는데요. 처음엔 잘 되겠지 하다가 날짜가 다가오고 은행 문의 시 심사 중이나 지금 워낙 많이 밀려서 기다리라는 문자를 받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출이 되냐 안 되냐가 걱정입니다. 만약 대출 불가면 은행 측에서는 최소 2주 전에 알려주나요? 아니면 매일 은행 두 곳을 전화해서 결과 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불안해요, 종구님. 이런 거 너무 공감됩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신가요? 자, 은행은 미래의 일을 절대 확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고 내용을 봤을 때 이건 할만하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라고 해도 한 달 후에 2개월 뒤에 있을 일을 절대 지금 100% 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출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담해서 접점이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 글자예요. 무조건. 이 얘기는 저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서류 딱 보고 이거 대출 무조건 해드립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무조건 되죠. 이 얘기만큼 무섭고 무모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은 그 누가 봐도 신차이 봐도 고차이 봐도 이건 99% 돼. 이건 무조건 되지 라고 얘기하다가 잔금이 임박해서 뭔가 하나가 안 맞아서 삐걱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대출이야. 그래서 그 누구도 7월 말 잔금 8월 말 이건 무조건 제가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은행원은 없어. 상담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나한테 접수해야 내가 피 받고 수수료 받으니까. 이제 은행원과 상담사의 생태계가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최종 결정은 어디서 나요? 지점에서 나는 거라고. 지점에서 오케이 해야 대출이 나가는 거야. 근데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 분들은 반금이 임박한 거 먼저 쳐냅니다. 6월 말 잔금, 7월 초 잔금, 7월 중순 잔금. 그런데 내 잔금이 9월 초인데 7월 달 거 하고 앉아있는데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JS 되는 거야.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일 처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역지사지를 좀 발휘해봐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잔금 대출 거르면 좀 긴장감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거절하면 딴 데 가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심사를 해주고 뭔가 구주상으로 컨펌을 해주긴 하는데 접수량이 워낙 많으면 그 창구 직원들은 그거 처리하느라 맨날 야근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박해서 잔금 2주는커녕 무슨 일주일 전에도 심사가 안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해, 여러분. 그래서 서류를 상담사한테 주고 그 상담사가 지점에 서류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계속 진도 상황을 체크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거기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제 채널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세 군데 알아봐라. 끝까지 알아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조급한 사람이 우리고 아쉬운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대출 현장 질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 대출은 단순히 금리 비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소득, 그리고 내 상황,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잖아. 그때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요새는 능사가 아니라 요새는 유지력 점검이에요. 그렇죠? 기존 신용대출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제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대출을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점점 시간에 쫓겨. 시간이 부족하면 쫓기니까 시간이 많을 때 그게 언제야? 2개월에서 3개월의 골든 타임이라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대출이 불안한 사람, 내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거 불안하면 저한테 상담 들어오세요. 상담을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플랜 A, 플랜 B, 마지막에 플랜 C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감, 이런 초조함을 잠재우는 특효약이 우리 상담에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대출에 여러분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를 준비하는 거예요. 구조, 무너지지 않는 구조. 궁금하신 점이나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거나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